인류 문명은 기록과 함께 꽃을 피웠습니다. 기억을 넘어선 기록은 신화가 아닌 역사가 되고 후대에 전해져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알고 보면 우리도 기록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 20가지.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보유 건수는 세계 5위, 단독 등재 건수로는 독일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기록유산으로 손꼽힙니다. 위대한 기록 문화의 전통은 현대에 이르러 국회 속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국회의 활동을 낱낱이 적어 사초 역할을 해온 국회 속기록. 우리는 이제 기록 문화의 맥을 이어온 국회 속기록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대한민국 정치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기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6년 전인 1799년 나일 강변의 로제타 마을에서 이집트 원정에 나선 나폴레옹군이 석판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석판은 훗날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고대 이집트가 남긴 각종 기록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신화로만 여겨졌던 고대 이집트 문명은 실존했던 역사로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남긴 쿠심 점토판, 중국 황하 문명의 기록 등 모두 기록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이 있기에 인류 문명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일 왕조로 500년을 이어간 조선,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로 체계화된 기록 문화가 꼽힙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 문화의 진수로 손꼽힙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모두 1893권, 888책, 총 6,400만 자로 기록된 방대한 양입니다. 연, 월, 일 순서에 따라 기록된 조선 왕조실록의 내용 또한 당시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는 물론 천문, 지리, 자연재해, 민간 생활까지 폭넓고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경상도 초계군에 사는 산오비 약비가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살았다고 하옵니다. 아들 새 쌍둥이를 낳으면 쌀 10석을 주는데 하나만 산 곳은 쌀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한태에서 새 아들을 낳으면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 많다는 옛말이 있다. 두 아이는 죽었지만 그래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전례가 없으므로 줄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왕과 신하들의 토론 모습도 이색적입니다. 실록은 이후 세종이 예조에서 논의하라 명하고 예조에서는 쌀 5섬을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까지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록의 편찬은 왕의 죽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 설치되고 사초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초는 사관들이 쓴 최초의 기록으로 실록 편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완성된 실록은 왕이 꺼내볼 수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의 왕들은 후대에 남겨질 기록을 가장 두려워하며 국정을 올바르게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철저한 직필이라는 거죠. 남김없이 기록을 그대로 남겨서 후대의 평가를 받는
그것이 이제 사관의 기록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비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역사의 비판, 시대 정신의 비판을 위해서 사관은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완성된 실록은 금속 활자로 총 4부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실록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를 나라 곳곳에 지어 보관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조선 왕조실록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록에 있어 조선시대는 이미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문화의 근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왕의 시대를 지나 의회 민주주의를 시작한 제헌국회의 속기록이 그 시작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첫 선거를 거쳐 5월 31일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제헌국회가 탄생합니다. 이 국회에서 건설하는 정부는 62년에 서울에서 수립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까 고난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고하냐. 민국 정권은 2년으로 시간의 길도 갈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민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고 해방 공간의 혼란을 추스르며 우리 손으로 국회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날. 제헌국회 첫 회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의 모습은 속기록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제헌의회 첫 안건은 임시의장 선출. 이승만 박사가 박수로 결정됐습니다. 그런 후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에 따라 기도로 제헌국회가 시작됩니다. 왕정과 일제강점기를 넘어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는 제헌국회의 첫 시작은 이렇게 이색적인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워야 했던 제헌국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일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고 내각 책임제, 양원제, 삼권 분립을 중심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 초안에 이승만 의장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본인은 지금에는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정당의 기초가 확립되지도 못했는데 내각 책임제라니요. 전국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 왜다.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나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승만 의장의 주장에 따라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제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나라의 이름, 국호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국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올시다. 이 대한이라는 것은 망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3.1 독립정신과 대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원칙 하에서 새삼스럽게도
다른 국호를 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수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됐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습니다. 당시 속기록은 이러한 헌법 제정 과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군정 시대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고 개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국회 전신. 그때는 이제 우리말 속기사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어 속기를 하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추려서 우리말 비슷하게 우리말 하신 분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서너 분이 하셨대요. 이제 그러다가 재헌국회가 48년도에 이제 시작될 때 거기서 활동했던 속기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재헌국회로 넘어오신 거죠. 그래서 대여섯 명이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정통적인 우리말 속기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드셨어요. 재헌국회 때는 아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본회의 중심으로 의사가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는 이제 국회의원 제적이 200명이었는데 20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또 의사 규칙도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고, 그런 속에서 속기사들께서 이거를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텐데, 아무튼 그 어려움을 딛고 속기록이 남겨졌죠. 우리가 항상 과거를 되돌아봐야만 현재를 반성하고 또 미래를 향한 각오를 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속기록을 잘 남겨주신 덕에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새로운 거 지향할 거는 또 지향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재헌국회 속기록에는 의원들의 발언 중 나온 비난이나 토론 과정의 소란 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면 조선의 기록 DNA는 엄혹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그 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기관임을 세계 만담에 공포합니다. 잘 진행하게 해준 데 대한 20만 가까이 기사와 함께 1948년 5월 31일 힘찬 만세 삼창으로 재헌국회가 문을 연 날, 이날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련, 분열과 대립이 우리 민주주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심에 있었고, 국회 속기록은 그 현장을 묵묵히 기록해왔습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고 뜨거운 열기 속에 21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공산 국가들의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이에 맹종하는 공산 분자들은 폭력으로 내란과 파괴를 획책하고 있지만은 국회 자신의 대동단결과 정부와 국회와 국민 간의 굳은 연계로 되어 있는 이상 그네들이 침략할 촌불의 여지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6일 후 6.25 전쟁이 터지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피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953년 휴전될 때까지 무려 7차례나 대전, 대구, 부산 등 임시의사당을 옮기는 피란살이를 이어가게 됩니다. 부산 문화극장 시절 국회에는 사무처 직원 3명만이 국회를 따라 내려왔고 속기사는 1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대 국회 3차부터 37차까지 속기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전시에 필요한 입법 활동과 민심 수습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시 중에도 4년의 임기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본회의를 열고 1183개의 안건 중 861건, 73%를 가결시켰습니다. 전시 국회는 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1952년 5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몇 달 전 부결됐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하고 여기에 백골단 등 폭력배들이 국회로 난입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후 국회를 향한 숱한 탄압 끝에 결국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의 국회안을 절충한 초유의 발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무장병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립 표결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기립 표결하겠습니다. 이 개헌안을 표결한 결과가 166명 출석으로 가에 16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찬성이 되었으므로 헌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지하여 이 개헌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드립니다. 전시국회는 그렇게 안팎으로 격렬한 전쟁을 치렀고 국회 속기록은 그 현장을 고스란히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투표장 안팎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3명, 5명씩 조를 짜서 투표하게 해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공개 투표. 야당 참관인을 투표소에서 쫓아내고 자유당의 완장부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0%를 자유당 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미리 넣어놓는 사할 사전투표까지 자행됐습니다.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는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당 선거위원에 대해서도 아까 참관인을 납치를 하고 폭행을 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다는 사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선거, 대리 선거, 이중 투표, 공개 투표, 번호표를 주지 않고 회수한 것, 또 시간제로 투표하는 것, 무대기 투표. 이와 같이 7가지 부정을 저희들은 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는 당연히 자유당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마산에서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던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총을 쏘고 무차별 유혈 진압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한 구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의 시신은 시위 도중 실종됐던 김주열, 겨우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9일 10만 명의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고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당일 오후 1시 40분 경찰이 최후 저지선으로 잡은 경무대 앞에서는 무장경찰의 무차별 발포와 폭력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만 21명이 죽고 17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피해 화요일이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는 당시 정부의 무차별적인 진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일부 불량배 폭력배의 선동과 폭력 행위에 이르고 마침내는 이 군중 소요가 불법적인 폭력 집단화가 되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 사태를 경찰관이 먼저 발포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쏘았단 말이야. 사실대로 보고하란 말이야. 사실대로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1960년 4월 25일
27개 대학 교수 258명이 긴급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유당 정권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규근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960년 4월 19일) 피해 화요일은 이렇게 민중 승리의 화요일로 바뀌면서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며 민중의 손으로 쟁취한 승리는 민주주의의 봄날을 앞당겼을까요? 4월 혁명은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내각제 개헌과 함께 장면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5.16 쿠데타. 그렇다면 군부 정치가 시작된 6, 70년대 국회 속기록은 어떤 장면들을 담고 있을까요? 한국 현대사의 사초 역할을 해오던 국회 속기록도 침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72년 10월 17일.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당시 국회는 국정감사 중이었습니다. 그런 도중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 당일,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듯 속기록은 손으로 쓰였고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체한 탓에 그 형식 또한 국무회의 형식이었습니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 이후 국회 속기록은 1973년 3월까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1월 21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 중임 제한을 삭제해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 부여함으로써 삼권 분립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특히 긴급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명령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영구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1971년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으나 그 다음해에 이루어진 이 유신 체제에 의해서 이후 16년 동안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가 없게 됐어요. 특히 그 유신 때는 그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은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했던 거죠. 이러한 어떤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 특히 자유를 너무나 억압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54표, 후 4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12일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이 이끈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9차 개헌은 여야가 최초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 마련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주적 헌법 개정이 가능했을까요? 1987년 1월 15일 한 대학생의 사망 기사가 신문 지면을 장식합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이었습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라며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려던 경찰의 발표는 이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도 경위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이 조사 과정 중 사람을 고문해서 살해한 이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는 21세기를 지향하는 현대의 문명국가,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국민들은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기존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그러던 6월 9일 교문 앞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연세대생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쏘아댔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친구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이었습니다. 그는 27일간 사경을 헤맨 끝에 끝내 사망합니다. 넥타이 부대까지 합류한 거리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만 갔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치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선의 국민적 합의를 받아들여서 제67조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12일 마침내 국민적 열망을 모아 대통령 직선제의 9차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사상 최초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1987년 9차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굵은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제전 서울 올림픽. 하지만 그해 대한민국에서는 올림픽의 시청률을 뛰어넘는 대형 이벤트가 국회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5공화국 비리와 5.18 진상조사 청문회였습니다. 1988년 11월 3일 5공비리 청문회가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청문회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첫날 밤 자정을 넘어 이어진 청문회에 국민들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50 실세들은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수창 이 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주영 이 회장이 이 많은 가입 기업자들에게 기부금 액수를 할당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제인들 자신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가감 조정을 해가면서 서로 협조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감 과정을 두고 하는 얘기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통장 보관이 관리라고 할 것 같으면 관리 좋습니다.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50 인사들의 엄청난 비리와 불법 행위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담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결국 11월 23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납니다. 전경환을 비롯한 전두환의 친인척 10명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학봉 전 민정수석 등 47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됩니다. 1988년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열었던 청문회가 제5공화국 정부 때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재발 방지 대책들을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과거 특히 권위주의 시대 이런 독재 정권과의 어떤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선진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발판을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뤄냈다는 면에서 이 청문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50 비리 청문회와 함께 5.18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도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발포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간여를 안 했습니다. 기간 중에 대금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 1988년 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은 하나같이 발포 명령을 부인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버티던 전두환은 결국 여야 합의를 거쳐 1989년 12월 31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광주 사태는 11.6 이후 지속된 극심한 사회의 혼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극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자위권의 행사 문제는 초기에는 군인 복무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지만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일방적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위원장의 제지와 의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진상규명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5.18 광주 청문회는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이 총칼에 짓밟힌 5.18 광주 민주항쟁. 청문회의 진실규명은 미완의 역사로 남았지만 그 기록은 끊임없이 재생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대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슬픔을 달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한 민생의 현장에 국회 속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강남 한복판에 있던 초대형 백화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어떡해요. 명품과 수입품으로 부자들을 끌어모아 당시 업계 1위를 달리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건물. 당시 5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3일 만에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정조사였습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의원들은 건설 인허가, 증개축 등의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먼저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상의 결함과 행정관청의 감독 부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며 국회 국정조사 기록은 화려한 겉모습의 백화점이 사실 부정과 부실의 집합체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상 첫 국정조사 이후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재난방지 관련 법령이 재개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국정 실패에 대해서도 국회는 엄정한 조사에 나섭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과 부실 경영, 그리고 정경유착.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는 IMF 외환위기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10일 날 오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셨는데 그 전화로 김영삼 대통령께 주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잘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외환이 그렇게 심각한지는 모르셨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 사고 관련 국정조사는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고. 5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특위는 팽목항 방문 현장 조사는 물론 22개 기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전원 구조가 잘못된 내용이었고 언론의 문자를 잘못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가 지난 17일 오후 3시에나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안즉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한참 지나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 오보를 정정했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상황이 접수됐을 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알았겠죠, 당시에?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호를 부르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몇 차례 불렀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아 이거 이상하다. 당연히 감을 잡았겠죠. 예,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20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는 이어졌습니다. 바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약 1,000만 개가 팔렸지만 강한 독성으로 폐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소비자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판매한 기업과 허가한 기관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을 대표하여 레킨 뱅키저 등 가해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영국 본사에서 했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이 가습기 문제에 대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발뺌들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90일의 활동 기간, 이틀간의 청문회. 한계도 있었지만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정조사였습니다. 21대 국회 회기 중인 2022년 11월 대형 참사 관련한 네 번째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112 서울청 상황실은 이런 참사가 참사라는 것조차 인지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접수를 했고 일부 지령 요원들이 무전으로 지령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석 대응반에서 그러니까요. 그 분석 대응반들이 이렇게 가장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실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냥 할로윈 축제 과정으로 청문회 속기록에는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위원들의 추궁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경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열린 공청회.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정부의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그렇게 후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아니며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삼류는 그 위에서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지휘를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이제 국정조사와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부가 스스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진상의 규명, 그다음에 어떤 책임의 추궁,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의 마련들을 이제 입법부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국정조사가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의 오늘입니다. 2024년 12월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군 헬기가 국회로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은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계엄군, 계엄군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 국회 안팎에서 촌각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물러서세요. 지금 사무총장 소속이 어디예요? 누구 명령으로 왔습니까? 누구 명령으로 온 겁니까?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시각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은 시각이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직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엄군이 의사당을 정전시키려고 한다. 예, 그런 말이 들리니까 이제 저희도 평소 때는 그렇게 막 여러 대의 녹음기를 갖고 가진 않는데 여러 대의 녹음기를 준비해서 그 발언대 주변에도 깔고 이제 유사시에는 의장님 앞에 놓을 녹음기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회의가 열리려면 뭐 여러 가지 세팅도 하고 또 뭐 자료도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는 상태여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좀 길게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새벽 1시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기록은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가리키는 역사의 나침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80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국회 속기록.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의 부침과 함께 속기록도 굴곡진 역사를 반영해 왔습니다. 국회 속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촘촘히 기록해 왔습니다. 역사의 프리즘을 통해 쌓아온 수많은 기록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들어 지켜온 육필 기록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알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독립투쟁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간 중국을 떠돌며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했던 그들의 역경과 희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